안녕하세요.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뉴로클의 대표 이용석입니다. 네, 저는 뉴로클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부터 이제 사업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주요 커스터머와의 만남이라든지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은 딥러닝 비전이라는 기술인데요. 딥러닝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사람의 신경망을 본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뒤 바로 또 2부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리를 정돈하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2021 AI 콘서트 2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트렌드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또 유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기대되는데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또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순서부터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의 김영덕 상임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D캠프의 김영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연사로 쓰니까 되게 좀 떨리네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오늘 저는 그 AI 콘서트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벤처가 최근 성과를 엄청나게 큰 성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기존의 대기업들이 정말 무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들을 넘어서는 형태의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제2벤처붐의 여러 가지 동향과 그 다음에 벤처 투자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여기서 D캠프 소개도 잠깐 하고요. 의외로 D캠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D캠프는 2012년에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19개 은행이 8,450억을 출자해서 만든 민간 재단이고요. 하는 일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의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재단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이제 창업 생태계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공간 투자, 첫째는 공간이고, 공간은 선릉에 있는 D캠프, 그 다음에 공덕역의 앞에 있는 프론트원 해서 이제 약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약 1,000명 정도 입주해서 일하는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물론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직접 투자는 최대 3억 정도의 초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성장금융의 모펀드로 약 수십 개의 자펀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약 10조 정도의 펀드 규모를 만들어서 투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킹 서비스인데, 창업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전문가나 멘토 그룹들을 섭외하고 그들과 연결을 통해서 이제 성장 과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D-Day라는 게 있는데, D-Day는 매월 하는 데모데이입니다. 누적으로 약 5,500개 정도 회사가 지원했고, 실제로 약 매월 5개 정도 회사가 발표를 하는데 468개사 정도가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D-Day에는 심사위원이나 또는 참관하시는 분들이 투자사나 또는 이 관련한 창업 생태계의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투자 연결이나 또는 사업적 연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모데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월
지난달에는 약 100여 개 스타트업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업계 최고의 전문가 멘토를 만나서 1대1 오피스 아워를 하거나 또는 그룹으로 오피스 아워를 통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펀드를 통해서 직간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하면 좀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초반에 그 인트파크라는 곳에 CTO, CMO, CSO 세 개의 역할을 약 2년씩 했고 인트파크 CTO로 일할 때 이제 지마켓 창업에서 이제 엑시트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일했던 그 벤처 기업은 역시 첫 번째 벤처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고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등등, 카카오는 아니지만 다음 같은 회사들 또는 인트파크 같은 회사들이 첫 번째 벤처 붐에서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큰 성과를 만들고 한국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갔죠. 최근에 그 제2 벤처 붐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1 벤처 붐 후에 약 2010년, 11년, 12년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성장이 둔화되고 기존의 제조업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2010년 이후에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해보자라는 목적하에 다양한 정책적인 그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그럼 대표적으로는 뭐 창조경제 핵심 센터들이 전국에 만들어지고 또 벤처 자금들을 좀 더 대규모로 조성해서 이제 투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일을 거의 한 10년 정도 했죠. 10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들이 누적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3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성과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그 누적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제2 벤처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보시면 그 실제로 이제 그 투자한 재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난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유니콘 기업도 올해는 보면 15개 정도, 상반기에 15개 정도 됐는데 사실 2017년에 그 업계 창업 생태계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는 왜 유니콘이 이렇게 작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이렇게 15개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마 이게 뭐 20여 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본 회사들만 해도 8천억, 9천억 대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로 봐서 내년쯤 되면 뭐 유니콘이라고 하는 조단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제2벤처붐의 키워드를 보면 첫째는 한 5년 전쯤에 이제 모바일 퍼스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 기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못 따라가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났고, 그런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1벤처붐과 제2벤처붐의 차이를 보면 제1벤처 첫 번째 그 외부에서는 이제 인터넷 기업 위주로 됐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에서의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저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벤처 동향을 보시면 지난 3년 사이에 사실은 그 급격하게 창투사나 신기술 금융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시면 2018년에 투자금이 약 6조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8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2년 사이에 50% 이상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올해와 내년에는 훨씬 큰 규모로 벤처 투자 쪽에 돈들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 시장을 보면 자본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게 돈 버는 쪽으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벤처 생태계 내에서 이제 기존에 작게 시작했던 스타트업들이 수천억 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수조나 또는 10조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가시권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동안 지난 7, 8년 동안 투자했던 벤처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균적으로는 연봉리로 거의 한 10% 이상 번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투자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런 금융권의 이제 PB센터나 이런 데 개인 자산가들조차도 벤처 투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기존에 벤처 투자를 했던 기관들도 훨씬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하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벤처 업계의 이제 투자 동향을 보시면 창업자 입장에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업계에서는 아주 초기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성장한 다음에 VC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PE 같은 훨씬 대규모의 투자하는 이런 그 투자 기관들이 있죠.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 간의 영역 파괴라는 게 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엑셀러레이터는 아주 극초기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들도 이제 자본이 축적이 되고 펀드를 만들 수 있고, 또 기존의 VC들도 옛날에는 200억, 3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1000억, 2000억, 5000억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PE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1000억, 2000억 또는 조 단위의 투자를 하는 회사, 또는 펀드의 규모를 5조, 10조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전에는 큰 규모의 이런 딜만 했다고 하면 지금은 벤처 투자에 해당되는 수십억짜리 또는 한 100억, 200억짜리의 투자도 하려고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들 간의 경계들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하면, 투자라는 게 내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초기일 때 투자했던 사람이 좀 성장한 다음에 또 그 투자했던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기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경향도 있어요. 심지어 신뢰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들도 줬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는 이전까지는 보면 초기 했던 투자자들이 사실은 투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 하고 빠진다고요. 근데 VC나 PE나 이런 쪽들이 자본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도 투자하고 나중에도 투자해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사실은 투자의 성과들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초기부터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경우에는. 아까 보면 이 발표하셨던 AI 기업들 보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극초기에 들어가서 이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 관계를 갖지 않았던 회사들은 사실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투자할 기회를 잡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받는 쪽보다는 이제 투자하는 쪽이 좋은 기업인 경우에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라는, 좀 기존에는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들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진짜 마스크를 쓰고 많은 말을 하는 건 굉장한,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해둘 걸 그랬어요. 심폐 기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사실은 여러 대안들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회사들도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놔야 후속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VC들이 하나의 VC라고 보면 그 안에서 초기 투자도 하고 후기 투자도 하는, 2개를 병행하는, 물론 팀 내에서 역할들을 좀 달리하지만 어쨌든 한 회사 내에 2 기능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2번째는 큰 VC 같은 경우에 초기 기업 투자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업무의 효율이나 또는
일의 성격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예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슈미트를 설립해가지고 엑셀러레이팅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한다 하면 DSC에서 이제 직접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연계해가는 방식들을 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그 두 가지가 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엑셀러레이터에 이제 펀드에 출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초기 투자를 좀 자기가 LP로 들어가 있는 회사의 펀드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형태의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 투자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창업자로서는 사실은 이게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라서 아주 급초기에 들어가서 작은 돈으로 높은 지분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도 있고, 반대로 확실히 회사가 이제 성공 가능성이 명확할 때 아주 큰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더 큰 규모의 리턴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인 것이 보통은 이제 투자자들이 아주 급초기에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통계를 보면 이런 VC들이 엑시트한 다음에 또는 IPO 일어난 다음에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사례에서 보면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데서 한 2조 정도의 엑시트한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 70배가 성장한 케이스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2조에 엑시트했을 때 한 100배쯤 벌었을 텐데 그 다음에 70배가 더 증가한 거라서 이게 예를 들면 한 7,000배의 수익이 나는 형태의 케이스들도 있어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투자자에 대한 이해가 또는 최근에 이제 제 벤처붐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벤처붐 이해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빠져들어서 되게 시간 생각도 못하고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알림이 떴네요. 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 김영덕 상임이사님의 발표로 2부 순서를 열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발표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 학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발표를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여기 개포동에 있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기관이고 지금 1,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5번째 정도로 큰 소프트웨어 전문 학교고요.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도 몇 개 있는데 세계에서 똘똘한 회사들 리스트 그룹입니다. IT, 미디어, 자동차, 럭셔리까지 모든 회사가 있고 이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할 때 소프트 회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기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제 인공지능을 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잘한다고 주장해야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예전에는 뭐 이제 실제 그 제품, 서비스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마 스타트업들은 훨씬 더 그렇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잘 이용해요.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 역량이 좋아요.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5월 달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M&A하고 IPO로 간 회사들 로고들입니다. 상당히 많고 지금은 그게 이제 이게 6달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이거의 한 3분의 1쯤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회사들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금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사용자들이 갖고 있던 내면의 욕망을 끌어내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죠. 예전에는 천재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객은 이걸 원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다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하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 유명한 그림이 있죠. 실제 머신러닝은 저 안에 까만 쬐끄만 것뿐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 데이터를 모집하고, 그러니까 모으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대부분은 소프트웨어고, 머신러닝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패턴을 찾아내는 일만 머신러닝이 지금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 구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또 어떤 뭐 앱 형태든 프론트엔드, 백엔드 할 것 없이 전체는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들어지는 대부분 시스템은 그 형태가 어쨌든 뭐 껍데기가 하드웨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들어가고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고, 그 인사이트를 다시 제품이나 서비스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아마 여기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 대부분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다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 그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영역은 조금이고, 대부분은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얘기한 그 17가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역시 굶는 사람 있고, 또 약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마 여기 있는 17문제 중에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스타트업들이 내가 이 중에 예를 들어 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건강과 웰빙 3번을 깔끔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스타트업이 진짜 많죠. 우리는 세상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그 고기를 만든다거나 또 뭐 그런 거, 교육을 똘똘하게 해보겠다. 교육 스타트업이 요즘에 진짜 잘 나가고 뜨고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전체 문제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은 또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발전하면은 새로운 문제가 그 언저리에서 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세상이 아직 충분히 넓고요. 아직 크고 작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 먹고 사는 중요한 이유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사진. 낙타가 보이세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까만색은 낙타가 아닙니다. 낙타 그림자고요. 낙타는 그 그림자 밑에 있는 하얀 애들, 걔네들이 낙타인 거죠. 실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것,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낙타가 있고, 진짜 낙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석양이 있고, 사막에 이제 특정 시기가 딱 됐을 때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건데, 낙타하고 사막하고 석양,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많은 문제의 본질적인 게 이제 도메인 날리지인데, 그 부분이 있고요. 사진 찍는 행위 자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인 거죠.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를 잘 이해하고 사진사한테 이게 이때쯤 되면 되게 멋진 게 나와.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줘 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하는 일이죠, 보통. 그리고 스타트업은 이 사진에 스토리를 담아서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스타트업인데, 요즘에 머신러닝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를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거구나.
사실 이런 사진을 막 보여주니까 아, 까맣게 보이는 건 다 그림자구나. 진짜는 낙타고 또 진짜는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석양이어야 되고 진짜는 사막이라는 게 이런 게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한 영역이 꽤 있었거든요. 성공하려면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의 핵심 목표가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이런 훌륭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도메인 날리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 영역, 그 도메인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경험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기타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갑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기타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사용자가 가진 페인, 우리가 페인 포인트를 없애는 거죠. 없애거나 줄이거나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스타트업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도 몰랐던 내면의 욕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융성하려면은 예비 창업자들 또는 지금 창업하고 계신 분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여야 됩니다. 이거를 머신러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역량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타트업을 많은 그 층의 분들, 그 연령대에서는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데이터를 보는 역량을 더 키웠으면 좋았을 걸. 아, 내가 생각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처럼 생각을 했으면은 내가 개발을 못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더 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투자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까 김영선 이사님이 이제 투자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도 돈인데 사실은 스타트업에 인력을 더 잘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스타트업이 더 잘 성장을 하면은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력 양성에도 힘을 써주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인력 공급에 힘써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VC들이 자기가 투자한 모든 회사들이 개발자가 모자라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책을 세우진 않아요. 걱정만 하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빠진 링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 환경은 투자 환경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술적 환경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로코드, 노코드 이 단어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노코드로 지금 사스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한 줄의 코딩도 없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는 회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가능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짜 문제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아주 빠르게 시장에 낼 수 있게 된 거죠.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한편으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혁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업을 기획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역량이 이제는 중요해서 옛날에 액세스 쓰듯이 데이터를 직접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이거구나라는 걸 찾고 거기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엄청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없이.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스타트업들한테는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항상 데이터를 어디선가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맨 아래 실무자들이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똘똘하게 뭔가를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미 뭐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가 창의적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지금이라도 어린 학생들부터 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보는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를 더 잘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교육도 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합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하려고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보는 교육은 초중고에는 교육 연구도 많고 교육 경학도 많고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많이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적응형 학습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면은 저 프로토타입으로 훨씬 더 훌륭한 개발자를 양성하고 또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인데요. 저희가 실제 개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개발자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해. 근데 사실 그 한 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팀이 중요합니다. 개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우리가 개발자를 뽑을 때 우리는 이런 멋진 회사예요가 아니라 개발자들한테 먹히는 잡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고, 개발 조직을 또 조직 문화를 또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중하잖아요. 이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훨씬 더 잘 살기 위해서 회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보시면 되고, 이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러면은 수정을 하시면 반영이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를 많이 구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공감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개발자에 대한 부분은 또 유익한 부분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어서 다음 분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또 함께 다음 발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입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소개 준비는 안 했는데 디캠프에서 하셔갖고 하게 될 것 같네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정 주체보다는요,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고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작년 9월에 두 번째 센터장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구성원들, 구성원은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이 중심이 될 거고요. 거기에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투자자들, 그리고 스타트업과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주변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연구나 교수님들, 그리고 언론 미디어들, 이런 분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아젠다들을 그때그때 도출해서 화두를 던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1년에 저희가 행사를 한 80
80여 개, 80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행사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만나시고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생태계에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 데이터들을 발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AI 콘서트니까 때마침 저희가 AI가 화두라 올해 그 AI와 관련된 그 조사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급히 오늘 자리를 위해서 제가 중간에 싹 빼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민혁 교수께서 리드를 해주시고요. 여기 AI 양재 허브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갖고 조사를 할 수 있었고요. 조사를 하게 된 건 지금 AI 스타트업들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스타트업들의 동향은 어떤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기에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국내 AI 스타트업 동향입니다. 그 WC 상에 AI로 분류되어 있는 스타트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WC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 갖고 저희가 좀 동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필드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의료가 이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선 엔터테인먼트, 교육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글로벌과 비교해 보면 크로스 인더스트리 텍을 제외하면 글로벌하게도 헬스케어 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엔터테인먼트 쪽이었는데요. 글로벌은 한 4% 됐는데 저희 국내는 조금 17% 가량으로, 이게 뭐 사실은 뭐 분류에 따라서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보면 이 기업당 누적 투자 유치액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300억 이상의 좀 대규모 투자를 받은 곳은 의료나 교육 쪽은 있었지만 엔터테인먼트 쪽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하다가 알게 된 9개의 AI 스타트업 폐업한 스타트업을 조사해 보니 엔터테인먼트가 4개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입은 좀 용이할 수는 있는데 이게 경쟁이나 성장 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넉넉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AI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유형을 살펴보면 사실 일반 스타트업들은 B2C 비중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근데 AI 스타트업은 역시나 테크 스타트업이다 보니 B2B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따져보면 뭐 예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엔터테인먼트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B2C가 많았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B2B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B2B, B2C, B2G 모든 영역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4% 이상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은 3가지 영역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지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뭐 국내 스타트업이니까 해외보다는 국내 비중이 높은 건 당연한데, 특이할 만한 점은 국내 비즈니스만 하는 AI 스타트업보다 국내랑 국외를 동시에 하고 있는 스타트업 비중이 높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었고요. AI 스타트업 연차를 좀 살펴보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28% 차지하고 있는 게 5년에서 10년 된 스타트업들입니다. 이때부터 AI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벤트가 사실은 있었죠. 2012년에 제프리 힌트 교수가 이미지넷에서 딥러닝을 선보인 때부터 해서 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이 있었던 요때 시기가 지금 한 5년 10년 전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1년 단위로 저희가 봤는데요. 계속 해마다 증가합니다.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평균 연차를 봤더니 현재 상황에서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 스타트업의 존속 기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평균 연차는 한 4.35년 정도 됐습니다. 투자 단계를 보면 뭐 앞서 당연히 초기 투자들 시드 단계나 프리 A 단계가 60%로 많았고요.
그리고 AI 스타트업들 뭐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M&A도 8건, IPO도 4건 정도 대상 스타트업을 보면 있었고요. 프리 IPO도 한 3건 있었고요. 폐업한 AI 스타트업 9개사를 분석해 보면 시드 단계에서 7건 정도가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좀 폐업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투자 유치액을 보면 앞에 뭐 시드나 프리 A가 60% 차지한 걸 보면 100억 미만이 한 60%대 된 것 같고요. 100억 이상, 1000억 이상도 있고요. 특이한 점은 1000억 이상의 3년차 스타트업 한 곳 있었고 300억 이상 되는 4년차 스타트업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생태계 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스타트업 16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뭐 반구조와 인터뷰라는 건데 이게 무슨 기법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이렇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뭐 이게 다 뭐 방법론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현재 핵심 코드를 한 3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변 코드를 15개 정도 도출을 했고요. 핵심 코드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나왔던 거 동일합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 데이터에 대한 얘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 이 얘기이고요. 전체를 한번 놓고 보면 일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거를 코드 18개를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표시를 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사실 이건 뭐 이슈화나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이라고 한 건 사실은 이 사업자들 단위죠. 개발자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에서 문제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문제, 그리고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어떤 평가 지표나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선결 요건들 를 좀 도출해 봤는데요. 그 AI 스타트업 의사결정자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게 상위 기준 3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위 기준 9개 이렇게 도출했고요. 그래서 뭐 인력이나 데이터나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측면, 그다음에 시장 수요,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시장 측면, 그리고 지원 정책, 자율 규제, 법적 규제와 같은 정책 측면 이렇게 해서 도출을 했고요. 네, 이걸 이렇게 계층화해 갖고 결국은 보고자 했던 건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후에는 그럼 이 생태계를 주도하는 건 어떤 기업들일 건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책 환경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인프라 측면이랑 시장 측면 중요도를 훨씬 더 높게 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시장 수요가 역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봤고 그리고 개발 인력 그리고 데이터 문제가 우선순위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는 가장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고요. 그럼 5년 뒤에 국내 AI 생태계는 누가 주도를 할 건가? 앞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가장 주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통신 기업, 그 다음에 조금 불행하게도 AI 스타트업 이런 순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셨고요.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면 왜 국내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주도할 것 같은가 봤더니 국내 플랫폼 기업은 역시나 그동안 축적되어 온 데이터에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시장과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쌓아온 이미지 때문에 시장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높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고요.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인력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고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기업은 정책이나 규제 측면에서는 불리한 걸로 나오는데 통신 기업들은 반대로 그쪽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게 주도를 하려면 정책과 규제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력, 비즈니스 모델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스타트업들이 부족한 부분은 역시나 데이터와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낯섦에 의한 사회적 수용 이런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대중들은 이 AI를 어떻게 생각할 건데 이게 결국은 수용이 돼야 이게 시장에서 활성화가 될 텐데요. 대중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 일단 그 대중들의 생각을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미디어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6개 매체, 미국 6개 매체 키워드 분석을 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국내 같은 경우는 한 7개 토픽으로 이게 클러스터링이 됐고요. 그래서 국내는 알파고와 같은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반응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이런 좀 정부 주도 사안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 토픽으로 클러스터링이 되는데요. 어떤 광고성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AI의 사회적 역량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 AI 기술의 명암, AI로 인한 직업의 미래, 모빌리티 미래 이런 쪽입니다. 사실 이게 앞서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좀 이런 쪽에다가 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게 사실은 광고를 하려고 넣은 건 아닌데 넣길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다들 광고를 해주셔갖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올해 오픈한 베타 서비스입니다. 근데 스타트업 스페이스라는 사이트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10억 이상 투자받은 국내 스타트업 지도입니다. AI 스타트업만은 아니고요. 전체 스타트업. 버블 사이즈나 이게 그 근처에 있는 거는 분야와 투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사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 확대하면 되고요. 그 UX UI가 꽤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은 원래 목적은 광고는 아니었고요. 2015년 10월 이게 10억 이상 투자 유치 받았던 스타트업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장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도저히 안 돼 갖고 사실은 그 사이트를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76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저 때. 근데 이게 올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던 9월이었네요. 올 9월에 1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맵입니다. 안 보이시죠? 그래서 사이트를 오픈했고요. 그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희 분류 체계 중에는 AI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 모바일, 온라인, 인터넷 이걸로 뭔가 분야를 구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AI는 모든 산업 분야에 아마 다 스며들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카테고리가 생긴다면 AI 기업 이렇게 해서 아마 카테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스며드는 그날까지 AI 분야에 계신 분들 힘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올해도 행사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저도 집중해서 잘 듣게 돼서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하면서 저도 듣고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등장하시네요. 제가 석사를 뉴미디어로 전공했는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되게 밖에서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성적을 그렇게 대충 주셨나?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AI와 제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부터 제일 먼저 오셔서 준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성함이 굉장히 멋지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이버 AI랩의 하정우 책임 리더님을 모시고 이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로바 AI랩의 하정우라고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쪽 중심으로 말씀 주셨고 저는 오늘 AI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AI 하면 역시 초고대 AI가 가장 핫 이슈니까 이쪽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안드레 카파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소프트웨어 2.0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AI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각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 실제 적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AI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결과에 대한 특히 성능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AI 모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폰트가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폰트를 깔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모니터링이 좀 전에 이민석 학장님께서도 보여주셨다시피 결국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거는 특정 AI 모델을 만들어서 한 서비스에 적용하면 그 기술을 또 다른 서비스에 적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용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초거대 AI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거대 AI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한 개념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미지 인식 쪽이나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한 6, 7년 전부터 프리트레이닝 앤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 AI 모델 서비스를 만들 때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 직접 푸는 모델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요. 그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가져다가 내가 풀고자 하는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 혹은 트랜스퍼 러닝 적용을 하는 형태로 2번 학습을 하는 스타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프리트레이닝 혹은 사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인 튜닝 혹은 미세 조정 학습 혹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을 주로 사전 훈련된 범용 모델을 육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미세 조정 학습을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각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육수를 가지고 하는 요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큰 모델에다 학습을 시켜 놓고요. 이렇게 어떤 걸 학습시키냐? 그냥 이미지넷에 있는 1000개의 물체를 그냥 구분하는 데다만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학습된 모델은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혹은 적용해야 되는 물체 사물 인식이나 사물의 영역을 따는 거나 혹은 자세 추정이나 얼굴 인식 같은 데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추가 학습을 시키면 훨씬 성능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 최근의 트렌드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모델이 굉장히 커지고 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커진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15년 레지넷이 처음 나왔을 때 모델의 크기가 변수수가 한 2,500만 개죠. 2,500만 개 정도 됐었는데 요즘 구글에서 공개하고 있는 모델들 VIT나 코트넷 같은 경우 보면은 모델이 24억 개 이런 정도의 변수를 갖습니다. 크기가 수천 배 커졌죠.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도 한 100만 장, 120만 장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요즘은 30억 장 이렇게 이미지를 학습을 합니다.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여서 벌트가 2018년에 나왔을 때 트랜스포머 이후에 한 110, 그러니까 1억 1000만 정도의 변수를 가졌었는데 요즘 나오는 공개되는 거는 GPT-3가 1750억 개, 저희 하이퍼클로바가 한 2000억 개, 어제 공개된 LG에서 X1인가요? 그게 또 한 3000억 개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주 공개된 구글 딥마인드 고프로도 이제 한 2800억 개 정도. 모델이 굉장히 또 1000배 이상 커졌고 학습한 데이터량도 또 수천 배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폰트 문제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런 초대규모 AI를 가능케 했던 부분은 결국 세 가지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었다. 학습할 데이터가 많다는 거고요. 문제는 학습할 데이터가 많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답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었죠. 문제는 데이터량이 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노테이션 혹은 정답을 달아야 되는데 그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답을 다 달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그리고 데이터량의 증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효과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트랜스포머를 내려치고 데이터량의 증가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바로 여기 소개드리는 시어라는 연구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올 3월에 공개를 했고요. 이때는 사명 바뀌기 전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답을 주고 학습을 시킨 모델보다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이 어쨌든 성능이 조금은 정확도가 조금은 낮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모델 크기를 굉장히 키우고요. 한 20배, 30배 이상 확 키운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 10억 장을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 휴먼 어노테이션 없이 그냥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했는데 정답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보다 더 정확한 정확도를 나타내게 되고 다른 데 적용해도 다른 말씀드렸던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해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이 연구가 나타내는 함의는 결국 무한 데이터 소스가 주어지고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가 AI 연구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간다라는 반증이 되고 결국 AI 연구가 아카데미, 즉 학교에서 인더스트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어떤 시금석 같은 연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는 것들은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처음 사실 프리트레인드 NLP에서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엘모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LSTM 가지고 만든 소소한 사전훈련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커져온 이 모델의 크기가 로그 스케일로 증가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현존 가장 큰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만든 530빌리언, 그러니까 5,300억 개 정도의 변수를 가진 모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키우느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 모델을 키우는 이유는 기존의 AI가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능케 하더라. 그냥 찔끔찔끔 키우면은 정확도가 조금씩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 크기가 확 커지고 나니 기존 AI는 상상도 못했고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 대표적인 게 왼쪽 그림에 있는 인컨텍스트 퓨샷 러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보시면 어떻게든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자체의 가중치 값을 바꿔줘야 했습니다. 모델의 특성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초대규모 AI, GPT-3급쯤 되면은 모델 가중치를 바꾸지 않고도 이그젠플 예시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학습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막강한 성능을 보이는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글쓰기 능력. 사람들에게 AI가 쓴 글일지 사람이 쓴 글일지 한 200단어 정도 되는 글을 보여줬는데 분류 정확도가 50%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는 찍어도 50%겠죠. 한마디로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문법적인 관점에서나 글의 자연스러움은 이미 인간 수준을 초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네끼리 막 논리가 안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팩트가 들어가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숙제죠. 네, 이런 글만 잘 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도 굉장히 잘 생성을 합니다. GPT-3를 파인 튜닝한 트랜스퍼 러닝한 달리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코드도 되게 잘 짜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를 가지고 있으니까 GitHub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또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GPT-3에. 그랬더니 소팅하는 알고리즘 짜줘라고 영어로 치면 소팅하는 알고리즘 짜줍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은 우리 밥그릇 다 없어지냐? 그렇지 않고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겠죠. 지난주 공개됐던 구글 딥마인드의 고퍼라는 초대규모 AI 모델입니다. 2,800억 개 정도의 모델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GPT-3나 혹은 바이두나 혹은 어디였죠? AI AI12 랩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공개한 여러 가지 모델들과 비교를 했었는데 124개의 문제 중에 100개를 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사람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원래 이쪽 방향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결국 이쪽 구글 딥마인드조차도 이제 따라오게 되었죠. 이렇게 중요한 초대규모 AI 알겠는데 그럼 모두가 다 해야 되냐? 우리도 이러고 있어도 괜찮냐? 육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수는 모든 식당이 다 끓이고 있을 필요 없고요. 육수를 잘 끓이는 식당과 함께 협업을 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 만드실 수 있으니까 결국은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클로바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바는 네이버 AI의 메인 조직이죠. 그래서 스피커 같은 걸로 출발하긴 했지만 AI에 관련된 대부분의 어떤 연구, 기술,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인 어떤 프로덕트의 예가 약간 ESG 관점에서 코로나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케어코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여기가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시만 해도 10만 건 이상 작년에 커버를 해줬는데 이 얘기는 공무원분들이 전화를 걸 걸 대신 걸어주면서 공무원분들이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AI 도구 관점입니다. 그리고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는 100만 다운로드, 100만 사용자 이상을 돌파를 했는데 모 정치인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지만요. 하여튼 학생분들이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대요. 강의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녹음했던 거를 텍스트로 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니까 요약하기도 편하고요. 이런 기능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또한 AI가 제공할 수 있는 도구죠. 다시 초대 규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AI를 해왔는데 그럼 도대체 왜 네이버 클로바는 초대 규모 AI에 집중을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프트웨어 2.0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초대규모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다는 거고요. AI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 방법론 자체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굉장히 큰 모델을 유사한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태우고 학습을 시킨 모델이 있다면 적용 비용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개발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직접 투자를 했고 실제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하이퍼클로바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슈퍼컴퓨터, 데이터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엔비디아 슈퍼팟을 직접 도입을 했고요.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대신에 그리고 네이버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 지성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AI 모델로 추상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모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 쇼핑에 판매자분들이 계신데 물건을 팔고 나면 당연히 후기가 올라오겠죠. 만족하면 다행인데 이제 불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당연히 불만 리뷰를 올릴 텐데 이분들이 그냥 사실 팩트만 적어주시면 좋겠으나 감정 상하게 하는 멘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겠죠. 하이퍼클로바가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후기를 굉장히 젠틀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써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SME 저희 중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리뷰를 관리하기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거. 저희가 11월 29일에 해운대에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독거노인 분들을 좀 챙겨드리는 안부 전화를 걸어드리는 AI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부콜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 가능해요.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요새 통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네요.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무릎이 뭔지 모르겠는데 쑥쑥 쑤시고 아파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파스나 찜질팩이라도 해보세요.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보건 이런 사회복지사분들이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드리면서 정서적 동조도 해드리고 필요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AI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사회공헌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AI, 이런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번 달 내로 클라우드에 얹어서 저희가 오픈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좀 전에 그 예민사 학장님이 노코드 AI 노코드 말씀하셨는데 노코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물론 클로즈 베타로 진행할 거고 처음엔 소규모로 그리고 점점 영역 대상자분들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AI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AI 윤리 중요해지다 보니 저희도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사람을 위한 착한 AI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2월부터 공표를 해서 지키고 있고요. 이다음 저희가 나가야 될 게 사실 풀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편향성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 카이스트랑 연구센터를 만들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PC, 인터넷, 모바일이 세상을 바꾼 것 이상으로 AI는 세상을 바꿀 가장 기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 이런 초고대 AI를 데이터를 섞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파트너들의 초대규모 AI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 이걸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네이버 혼자서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랑 싸우기 쉽지 않죠. 미국, 중국 요즘 난립니다. 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AI 연구개발, 기술 생태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는 학교,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파트너 기업들, 그리고 저희 플랫폼 위의 유저들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서 한번 경쟁해보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채용 멘트고요.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턴 정규 항상 수시 모집이기 때문에 네, 의뢰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네 분의 강연자들을 모시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토크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AI 트렌드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눠볼 텐데요. 자, 중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댓글창에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도 나가실 때 QR코드 잊지 말고 또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크 진행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 김영덕 상임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토크 함께 해주실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세미나에서 이게 모더레이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좀 부담이 되네요. 근데 하정우 책임 리더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혹시 AI가 아닐까라는. 저는 예전에 네이버 AI 나고 할 때 한번 저거 AI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군요. 네. 아, 모든 분들이 네이버의 이런 그 영상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영상과 외모,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게 진짜 AI로 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그죠? 그런 분이 공대생 출신의 그 AI 전문가라는 게 믿기지 않는. 과찬이십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AI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모더레이터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이 질문을 멋지게 해야 또 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이 좀 사라지기 전에 하정우 책임리더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초대규모 AI 사실은 듣다 보니 이게 이제 네이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저런 형태의 변화가 나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라는 게 네이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의 플랫폼도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그걸 좀 달리 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I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쭉 있을 텐데 이 현존 초대규모 AI가 제공할 수 있는 또 어떤 영역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클로바 스튜디오 형태를 공개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하이퍼 클로바가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개별 스타트업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이퍼 클로바 내에는 어쨌든 네이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녹아들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AI로 만들어져 있는 지성체 같은 이 기능을 API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별 스타트업들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클로즈 베타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오픈 AI GPT-3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런 초대규모 AI AP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초대규모 AI는 어쨌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탐험을 해봐야 되는데 인력만으로 이걸 다 탐험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개발자분들보다 기획자분들이 훨씬 더 잘 쓰세요. 더 멋지게 쓰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을 훨씬 더 많이 뿌렸을 때 다양한 시각을 가진 AI 스타트업 분들 혹은 연구자분들 훨씬 더 좋은 쓰임새의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그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클로바에 대해서 그 각각의 차별점이나 장단점 같은 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GPT-3를 활용한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는 뭔가 새로운 커스터마이즈된 GPT-3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기업은 한국어는 메이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한국어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만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굉장히 특이한 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네이버 특성에 따라서 네이버는 사실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특성이 AI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죠. 네, 그게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양집 센터장님은 옆에서 들으니까 어떠세요? AI 전문가는 저하고 비슷하게 아닌가요? 근데 왜 질문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결국은 이 AI가 계속 그 성장하고 진화해야 되는데 아까 뭐 육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 뭐 육수도 여러 종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인간에 비유하자면 얘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예, 절대자는 사실은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 사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예, 네이버와 스타트업들이 많이 협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좋은 모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서베이한 결과에 보면 그 이제 AI의 미래 산업 지형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물론 뭐 그 하정우 책임지는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는 있지만 역시 주도권은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라서 그럴 때 AI 스타트업은 어떤 대안이 있냐 아니면 좀 그게 위협이 될 것이냐 또는 뭐 기회 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AI 비전문가가 이제 바라보면 네, 그 아까 뭐 사실은 뭐 그 조사 결과를 100% 이제 뭐 그 맞다 아니다 뭐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현장에 계신 그래도 전문성이 저보다는 월등히 높으신 분들이 일단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그 데이터 싸움이나 여기서 그 AI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 밀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앞서 하정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뇌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니까 뭐 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갖고 있으면 스타트업들은 결국은 필드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뇌까지는 못 만들 것 같지만 나머지의 버티컬 영역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개발해 나가면서 예, 그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영역에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서 그 대기업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 예, 이거 쉽지 않았듯이 AI 쪽에서도 그런 이 상황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회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티컬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비전문가인데도 이제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시네요. 근데 이제 학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초기 개발자, 뭐 개발자부터 이제 뭐 굉장히 하이엔드까지 다 많이 만나시고 인력을 키우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사람 키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현장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당장 구하고 있는데 지금 키워서 언제 쓰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또 AI 전문가도 마찬가지 이 관점에서 보면 인력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 산업 현장에서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까지 당장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키워서 다 조달하겠다. 뭐 그 외에 또 다른 대안, 좀 폭넓게 대안을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당장 가장 많이 부족한 영역은 경력 5년 근처에 있는 중국 개발자 이 그룹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닷컴 붐이 끝나고 나가지고 컴퓨터 공학 관련한 대학들의 이 랭킹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입도 적었고 거기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진입한 비율도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가르쳐줄 사람도 좀 부족하고 또 중견으로 개발을 담당해야 될 사람도 부족해서 그쪽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빠진 영역인데 당장 채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리딩하는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전파해서 조금 실력이 부족한 신입 개발자들도 좀 잘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당장은 답일 것 같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인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남아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싶고 좀 더 좋은 회사,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뭐 비자 문제가 복잡하지만 모셔다가 쓰고 또 그 현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리모트 워킹의 가능한 형태를 유지해야지 아마 스타트업들은 그런 환경이 어렵겠지만 좀 중견기업이 그런 환경을 갖추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를 갈 이유가 이제 스타트업들에는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개발하는데 더 남아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한기 센터장님은 그 이전에 대기업에도 계시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서베이에서도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대한 뭐 다른 대안이나 또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이게 꼭 AI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인력난입니다. 근데 이게 꼭 또한 또 스타트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도 인재 경쟁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자금들 김영덕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스타트업 생태계 쪽으로 유입된 인구가 늘어났냐 그러면 그만큼은 안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절대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흐르는 현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자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인구는 늘어났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면 사실 저는 답은 앞서 이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정우 소장님 말씀하실 때 좀 놀란 게 네이버 클로바 정도 되면 구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도 말씀하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똑같고요. 사실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은데 저희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씬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에이스급 연구자 개발자, 연구자는 좀 덜한 편인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처우가 워낙 세가지고 저희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런 고민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주니어 분들 이렇게 사실 AI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2016년 알파고 터졌으니까 딱 5년 6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투자를 했으면 이제 제대로 경험을 AI 필드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보고 서비스를 해보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연차가 좀 쌓여봐야 3, 4년 정도란 얘기예요. 이제서야 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전부터 계속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베트남의 학교 2개랑 AI 센터 만들기도 했지만 개발자 센터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베트남에 있는 되게 뛰어난 젊은 친구들 이렇게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라인이 있으니까 라인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고요. 동남아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연구센터 세운 것도 그런 것 때문이고 저희가 매년 클로바 AI 러시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랑 저희 문제, 저희 GPU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막 이렇게 경진대회 여는 것도 마찬가지 채용 관점이 가장 크거든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뛰어난 분들에게 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실제 문제 해결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을 또 채용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계시다 또 다른 스타트업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저희 네이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경험들 같은 것들이 본인들의 자산에 대해서 뭐 스타트업을 가거나 또 다른 기업을 가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네,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클로바 팀에서 많이 뽑아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많이 내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인력이 많이. 네, 그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저희는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클로바에 많이 지원하셔서 많이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이제 이민석 학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VC들이 돈만 투자하지 말고 사람 키우는데도 직접 좀 나서라라는 말씀해 주신 게 있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플랫폼 기업도 비슷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 회사들이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주고 이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실제 신입사원을 뽑지는 않아요. 아마 하정우 리더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 거기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신입사원이 도저히 응모가 가능하지 않은 잡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저는 되게 강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네이버든 뭐 큰 회사들이 여력이 있는 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턴을 꽤 많이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을 뽑을 때 훨씬 더 신경 써서 뽑고 그 인턴의 그 정직원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그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인턴의 그 전환율이 70-80%는 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그 숫자를 절대 발표를 안 하는데 아마 적어도 50% 이상을 높이면은 더 많은 학부 졸업생들이 네이버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또 별거 아닌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또 나오잖아요. 네이버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이 나는 좋아라고 해서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신입사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회사들이 생태계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학이랑 또 교육기관들이랑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디펜스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 2년 전부터 공채를 진행을 했어요. 신입사원 공채를 하면서 매년 한 200명 가까이는 뽑는 것 같아요.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작년에도 또 공채를 했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인턴십 같은 경우도 학교들과 연계를 해서 체험형 인턴이든 채용 연계형 인턴이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또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가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또 아닐 거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더 큰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S모 기업들, K모 기업들 다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양집 센터장님은 이전에 H모 그룹에 계셨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요즘 대기업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신입 공채를 안 하니까 옛날에는 신입 공채를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게 한 3년 5년 지나면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고 산업 생태계 인력 풀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채용 시장 자체가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인력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 괜찮은 친구들은 대기업이 뽑아가는 거꾸로 그림이 되고 있는 게 저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H모 그룹에 계셨던 네, H모 그룹에 있었던 AI 비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 기업에 있을 때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바뀐 걸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으로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마 그렇게 뭐 그 경력을 뽑기 위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아마 그 TO가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입과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 신입들도 좀 들어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뽑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에서 놓고 뽑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손이 더 갈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놓고 이게 그 공채를 없앤 게 신입을 안 뽑겠다라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정확한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회사 전체로 놓고 인사라는 조직에서 그 회사 전체 인원을 선발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선발하고 좀 디펜스하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예.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와 같이 이렇게 그 새로운 필드에서 일해야 되는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룹사 전체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잘 그 안 맞는 성향의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을 사실은 각 그 실무단에다가 내려주고 실무단이 알아서 뽑고 싶을 때 니들이 공고를 내고 니들이 선발을 하고 니들이 데려다 써라. 그러다 보니 둥근 돌보다는 모난 돌들도 뽑을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태계에 좀 기여하시겠죠, 대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요즘 스타트업 생태계 쪽으로. 저도 스타트업들한테 또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인력을 뽑는데 생각보다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스타트업들이랑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랑 어떤 조사해 보면은 언제 HR, 그러니까 리크루터를 뽑느냐라는 이제 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명쯤 돼야지 이제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뽑는데 전문 리크루터를 회사 안에 두질 않아요. 근데 외국 애들 평균은 거의 10명 근처고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4-5명 됐을 때 그때 리크루터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인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거기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리크루터를 뽑으라고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사에서 강력하게 권해주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이제 사실 인력을 뽑는 데는 레더가 있잖아요. 스크리닝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이제 그런 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조금 덜한데 이제 그 부분에도 뭐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장님은 초대규모 AI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저는 AI가 싫습니다. 그럼 3명이 BAI 전문가, 한 분의 AI 전문가가 AI 콘서트에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아까 근데 이제 하정우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대규모 AI가 되면 노코드, 로코드가 되고 사실은 개발자보다는 기획자가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두 분의 이제 BAI 전문가께서 한번 이 사업적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또는 창업자들 관점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BAI 전문가. AI 전문가 말씀하셔갖고 질문이 절로 갈 줄 알고 사실은 감사합니다.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이 한번 부연 설명을 하시고 두 네. 분이 네,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처음에 만들어보고 놀랬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의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토치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막 가공하고 파이토치 가지고 모델링한 다음에 이제 백엔드도 좀 뭐 장구가 됐든 뭐 플렉스가 됐든 걸어보고 앱이 됐든 프론트엔드든 뭐 그냥 HTML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돌려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PFC의 기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UX가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이퍼클로바에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너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계야 한 다음에 개인 신상 정보 몇 가지를 적은 다음에 이런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한번 딱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써요. 나머지를 이제부터는 프롬프트란 걸 어떻게 넣고 예시 보기를 어떻게 내가 입력해 줬냐에 따라 이건 그냥 자연어 입력이거든요. 우리 검색창 입력하듯이. 그러면은 개를 잘 넣으면은 굉장히 양질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개를 잘못 넣으면
우리 인터넷 초창기에 정부 검색사라는 게 있을 정도였잖아요. 입력 쿼리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얘 상황이 그렇거든요. 대신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이도 그런 걸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제 기획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서비스 아이디어를 막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한 어떤 그 해커톤을 열었어요. 아이디어 해커톤을 열었는데 상위권이 전부 다 기획자분들이었어요. 혹은 AI를 전혀 모르는 분들. 이럴 정도로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도 80점짜리 프로덕트 오브 컨셉은 되게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머신러닝 엔지니어 없이도. 그게 정말 좋으면 그때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 다 붙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면 되는 거고 이 개발 프로토콜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시스템이네요.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문득 드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통신이 지금 사실은 거의 인프라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뭐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하신다는 분들이 통신망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AI가 지금 현재는 약간 툴적인 개념인데 점점 이게 진화를 하게 되면 인프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야 그럼 이 인프라는 누가 소유해야지까지 조금 고민해 보니까 저희가 가장 이제 쉽게 접하는 건 이제 상하수도였을 텐데 이거는 많이 공공단으로 갔고 그 다음엔 전기인데 이게 약간 공공과 민간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고 통신 같은 경우에 민간 쪽이 더 센 것 같고 AI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거까지는 갔었고요. 결론은 어쨌든 이게 그 툴을 넘어서 인프라가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걸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막연한데요. 어떤 엣지를 기대하셨습니까? 학장님이 보완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잘 놀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아마 AI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마 플랫폼이 잘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뭐 네이버가 직접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몇 명의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스타트업이 해고자 하는 그 여러 문제들의 디테일 부분은 역시 뭐 네이버가 아닌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테일에 관한 데이터도 사실은 대기업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예전이랑 완전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고 그 디테일의 특정 부분을 찾아내는 영역이 사실 우리가 뭐 스타트업들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거대한 대기업 뭐 데카콘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되면 좋지만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 디테일 부분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진짜 그 껍데기 인터페이스를 잘 만드는 큰 회사의 그 서비스 형태로 팔거나 M&A 되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장님 아까 이제 강연 중에 굉장히 이 스타트업이 할 일이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하거나 또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해결하거나 그것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창업자 관련한 교육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신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데서 못 뵀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창의성은 사실 인간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교육으로 배울 수는 없어요. 저는 진짜 확신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데 하나는 창의성이고요, 하나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훈련은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그 몸에 흘러는 그 나한테 어떤 종류의 창의성의 피가 흐르는지 또 어떤 사안의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마 데이터를 많이 보고 내가 가진 전공 영역에서 그게 잘 발견되면은 진짜 성공한 스타트업이 되는 거고, 내가 지식 관점에서 모르는 영역에서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천재소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천재소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고 그들과 경쟁하는 것도 잘 안 되죠 보통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왜 국민대에서 창업지원단장을 했었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지 않은 영역에서 창업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경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공이랑 상관없다 그러면 빨리 전공을 그만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를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영역에 있는 문제의 데이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이제 네이버가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 관점의 AI를 이용해서 더 빨리 어떤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 실제 돈은 프로토타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디테일에서 나오니까 그 디테일이 무언지를 빨리 파악하고 시장 테스트를 하고 하는 과정이 스타트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장님 좀 일찍 만났으면 인생이 좀 더 편하고 좋았을 것 같다. 역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패널 토론하면서도 배우니까 너무 좋네요. 객석에서도 대부분 감동의 눈물은 아니지만 되게 감동하신 눈빛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최양집 센터장이 평소에 보면 굉장히 유머 감각도 좋으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보다는 제가 철석같이 믿고 오늘 그 리허설 시간 딱 맞춰서 오전에 와서 종일이 있다 보니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콘서트라 그러길래 저는 솔톤에 일단은 맞췄었는데요. 이게 자꾸 저음으로 내려가서 지금 약간 이제 처음 저 만났을 때 AI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뵈면서 되게 위안이 됐었거든요. 나 말고도 한 명이 더 있구나.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그 서베이 결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있지만 비즈니스 환경에 문제가 있다. 뭐 사회적 이해도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로서 딱 보면 원래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은 유머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AI라고 하면 자꾸 터미네이터니 매트릭스니 아까 계속 봤던 이미지들이 이게 대중들한테 사실은 그 출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러다 보면 이게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AI가 이 기술단에서 그 뭐 연구실단이죠. 아까 학교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게 이제 기업단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미 뭐 넘어온 것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아직도 연구단에 머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술이나 인프라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걸 지금 상용화하는 고민에 빠진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틱스 AI 분야를 보면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일 텐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레벨 5가 완벽한 이제 자율주행인데 꼭 그렇게 해야 돼야만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도 레벨 2 정도의 완성도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들을 뭐 오토파일럿이니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니 이런 이제 이름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아직도 이 그 연구단에 머물러 있는 스타트업들은 빨리 어떤 영역으로 좀 상용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상용화 과정에서 지금 부딪히는 게 이제 결국은 사회에 얘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 거봐 그럴 줄 알았어라는 프라이버시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AI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많이 요구됐다 그러면 지금은 스타트업들이 그 엔지니어들을 AI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로 봤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아까 하정우 소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초대 규모 AI가 되면 이 파라미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없어도 될 거다. 결국은
그러면 AI 관련한 전문가들도 사실은 필요한 인력에 요구되는 사람의 형태나 이게 좀 바뀔 것 같나요? 초대 규모 스타일이 모든 AI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커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지금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AI 리서처,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보다는 나와 있는 어떤 모델들 혹은 방법들을 조금 더 내 문제에 맞게끔 계산해서 거기에 도메인 너리지를 얹어가지고 뭔가 밸류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임상 학장님이 보셨던 스컬리의 깁스 2025 논문에 나온 그 그림, 나머지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파이프라인은 모두 다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그 자체의 옵티미제이션도 머신러닝 가지고 학교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 아랫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법 방법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그 소위 말하는 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의 기여도는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문제가 되는 어떤 설명 가능하냐, 뭐 이런 계속 공격받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하냐, 계속 공격받거든요. 못 풀고 있어요 전혀. 지금 현존 AI로는 뭐 초고대 더 심각하죠 문제가. 바이어스가 어떻게 처리할 건데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연구 관점에서도. 하지만 현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AI 데이터 리터러시 말씀을 주셨는데 플러스 AI 리터러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인터넷 댓글 보면 막 엉망진창으로 쓰는 것도 인터넷 리터러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우리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지금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죠. 앞으로 AI 시대가 흘러가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를 미리미리 이렇게 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AI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살아갈 거냐 하는 교육들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장님 혹시 부연하실 말씀?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실제 AI가 지금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 논란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미 문제가 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유용하고 불법적이고 할 거 없이 이게 돈이 돼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틀리지는 않는 건데 사회적인 합의가 뭔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지 않고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견해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딱 들어가면은 AI에 대한 기술 수준을 이해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너무 달라가지고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기는 해요.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세상은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조금 더 그렇게 간다고 해도 아직도 뭐 우리 사회가 AI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석사까지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스스로 무지하다고 느끼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이제 청중분들은 AI 콘서트에 오셨으니까 대부분 저보다는 낫겠죠? 최향집 센터장님이나 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합니다. 예. 좀 왠지 고립된 듯한 이 느낌이. 근데 시간이 마침 다 돼가서 참 다행이네요. 더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AI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이제 통계에 보면 역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사실은 확실하게 자기 장점들이 있으면 투자도 잘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이 이제 인수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좋은 기회의 때인 것 같은데 이런 때를 맞아서 이제 우리 AI 스타트업들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로
뭐 제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최항집 센터장님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거대 AI이자 대기업은 아니군요. 예, 그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버티컬 영역에 계속 스타트업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히 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 성장하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AI는 이게 그 항공우주랑 비슷하게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하고 해서 국내에서 경쟁을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서 이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리 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사실은 막연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AI를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이 사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칼을 강도한테 주면 사람을 죽이지만 요리사한테 주면 요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철학이자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라고 너무 규제를 해버리면 힘들 것 같고, 그들이 오히려 이거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칼로 쓰시기를 바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혼자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이즈 차이가 워낙 크고 뭐 시장 역량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결국은 생태계 대 이제 글로벌 경쟁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 때문에 저희 D2SF 같은 곳에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협업 포인트도 되게 많이 찾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업이나 투자 같은 것들은 네이버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초거대 AI 형태로 트렌드가 변해감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모든 잠재 가능성을 네이버 혼자서 다 찾거나 혹은 활용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초거대 AI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그 개별 스타트업들이 사실 디테일이 성공을 가르는데, 이 디테일을 잘 만들어서 성공기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면, 원래는 안 됐던 건데 초대규모 AI라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같이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라고 보니 또 최항직 센터장님의 자료에 그 저희가 다 괜찮은데 분홍색으로 발렸던 게 다 규제 쪽이었잖아요. 국가 경쟁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결국 좀 커지면은 기존 레거시와 이렇게 좀 컨플릭트가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꼭 정치 논리로 푸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지 말고 좀 앞을 보면서 포지티브한 방향의 어떤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우리만 머물면 그냥 뒤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 전형적인 것들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결국 모든 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이든 아니면은 뭐 네이버처럼 큰 기업이든 모든 걸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툴들이 좋아져도 그 툴들은 그냥 거들 뿐이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전체 업체가 전체 산업이 한 직장처럼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내가 훌륭한 친구를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대우를 잘해주고 우리 혁신을 비전을 잘 보여주면 오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되게 뭐 3년 4년이면은 딴 데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되고요. 개발 조직, 개발 프로세스도 이직을 전제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배우셔야 되고 아마 이제 뭐 그런 거를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 일을 하시면 좋겠고 투자를 혹시 받으시면은 그 투자를 먼저 하시고 사람을 구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은 훨씬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그 모더레이터를 마치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도 많이 듣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가 정말 작년부터 이제 큰 변화들이 있었고 올해는 정말 그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AI 스타트업, AI 분야도 사실은 이제 네이버 같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네이버 같은 회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큰 방패는 없잖아요. 저런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같이 이제 많은 AI 스타트업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 또는 뭐 학장님처럼 인력을 키우는 곳,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나 저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관들, 정부 다 이렇게 협업을 해서 물론 뭐 현장에서는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뭐 서로 사실은 욕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든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러면서 좀 더 조금만 더 잘하면 세계적인 뭐 심지어 실리콘밸리하고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패널에서 나왔던 좋은 얘기들, 좋은 인상 그 얘기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새겨 보고 더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너무 보람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긴 시간 좋은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해서 더 풍성한 대화가 되지 않았나.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2부 순서까지 이렇게 발표와 토크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지금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이 시간을 기다리셨지 않을까. 아까 1부보다 더 좋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던 경품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은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댓글창에 링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경품 추첨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이요, 일단 애플워치 7이 기다리고 있고요.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저도요. 자, 애플워치 7이 있고요. 고프로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캡슐 커피 머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뭘 들고 가도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AI 양재허브 윤종영 센터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센터장님께서 이번에는 뽑으시고 번호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구두구 응모권을 12 캡슐 커피 머신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머신입니다. 네. 자, 번호가 뽑혔습니다. 116번입니다. 자, 116번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116번. 자, 저희가 5초 안에 나오셔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와. 자, 5, 4, 3, 2, 1.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캡슐 머신 당첨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성함이 임경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경건을 증정해드리고요. 사진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밝은 표정으로 집에 가면 칭찬받겠다. 하나, 둘, 셋, 찰칵.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행운 번호도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프로 히어로 8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번호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요, 83번입니다. 자, 83번입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자, 계신 분은 안 계실까요? 83번. 83번이 안 계셔서 제가 네.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과연 다음 기회는 누구에게 넘어갈지 앞에 각자 자기 번호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133 133 133 133번. 예! 자, 뛰어나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54322 반의 반 10 땡. 축하드립니다. 이야, 상암 이런 말씀해주시죠. 예, 저는 그 라피키 대표 김동준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네, 자, 축하드립니다. 고프로 히어로 8 카메라에 당첨되셨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기분 좋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는 이게 가장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 7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번호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센터장님, 번호 뽑아주시죠. 제 번호를 부르려는데 저는 번호가 없네요. 저도 번호가 네. 없어요. 뽑았는데. 자, 뭘까요? 2번입니다. 2번. 2번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002. 2번. 예, 뛰어나오십시오. 우와. 축하드립니다. 와. 네, 애플워치 7 당첨되셨습니다. 오. 혹시 애플워치 있지 않으세요? 필요하세요, 애플워치? 네. 상황 좀 말씀하시죠. 김상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기념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저거 받아가셔야죠. 이걸 가져가셔야죠. 네, 이거 없으면 교환이 안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집에 가서 자랑하실 사진 한번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7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QR코드 준비해놨습니다. 스캔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기념품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뭐 선물 아니어도 오늘 너무 유익한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또 마음 든든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AI 양재허브 윤종현 센터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굿바이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폐회사는 너무 거창하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21 AI 콘서트 먼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프라인에 오셨고 또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할 분이 너무 많네요. 우리 진행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안 계신데 오전 세션을 하셨던 오승현 전무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고 저희 또 스타트업들 제가 이렇게 부탁해서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부탁에 이렇게 또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직접 부스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가셨지만 각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오셔서 실제 우리가 협업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2부 세션에 이렇게 비전문가 분들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잘한 게 사실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이제 하셨던 우리 네 분은 저희 AI 양재허브의 식구이시기도 합니다. 운영위원으로 또 하셔서 저희가 사실 이런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요.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준 우리 AI 양재허브 스태프들 그리고 또 우리 ENC 커뮤니케이션 같이 이렇게 멋진 행사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AI 양재허브이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이름도 콘서트라고 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러한 행사를 되도록이면 관이 나쁘고 민이 좋다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마음껏 이렇게 좀 스폰서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또 우리 서울특별시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2022 AI 콘서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2021 AI 콘서트는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1부, 2부 함께해 주신 온라인 또 오프라인 현장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회를 맡았던 아나운서 유미라였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